자, 오늘은 공지해 드린 대로 조금 미식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초보자들을 위한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플레이오프 경기들, 중요한 경기들 많이 있는데 이거 보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아주 간략한 정보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레이더스 인물은 레이더스의 전설적인 쿼터백이죠. 켄 스테블러, 그리고 빌레트 니코프, 리시버였던 동료 사진이었고요. 그때 슈퍼볼에서 우승했을 때 그때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 얘기도 좋아하고 미래 얘기도 좋아하지만 과거 얘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도움되는 자료 앞으로 좀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 미식 축구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중계를 딱 켰을 때 경기 화면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오늘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미식 축구라는 명칭의 유래, 그리고 미식 축구 경기 진행 방식, 미식 축구 중계 화면 보는 방법, 그다음에 NFL 캘린더 요렇게 소개를 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입문자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 이 미식 축구란 무엇인가 요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이 종목을 기반으로 한 프로리그, 이 NF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슈퍼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미식 축구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약간 역사 얘기 들어가는데 이거는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얘기를 안 하면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한 10분 정도만 역사 얘기하고 갈 테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미식 축구라는 단어 자체, 이 표현 자체가 직관적이지가 않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는 어떤 하이라이트 필름 같은 것을 통해서 뭐 아주 간단하게 이 정보를 습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선수들이 공을 들고 뛰거나 공을 패스를 하는데 이걸 왜 축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리고 미식 축구와 럭비는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종종 저는 국내 공원에 캐치볼을 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와 럭비공이다 이러고 막 와요. 어머님이나 아버님들도 와 저거 봐 아저씨가 럭비공 던지신다 이러면 제가 뭐 속으로 이거 럭비공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에요 이러는데 아무튼 미식축구를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니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미식축구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에 위키 문서 같은 것도 정리가 잘 돼 있고 뭐 인공지능 같은 것도 발전이 잘 되다 보니까 정보를 얻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찾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진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종종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참고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미식축구의 유래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도 잘 정리가 돼 있긴 한데 약간 오류가 있어요. 뭐 나무위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작성해 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 업데이트 해 주시는 그런 부지런한 부분에 대해서 전 정말 존경하고 있는데, 좀 미식축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 정보에서도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도 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한 분들의 내용을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토니 콜린스라고 하는 사학자, 스포츠와 관련된 역사학과 사회학 쪽을 좀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 영국 연구자, 지금은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 이론에 기반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약간 시각이 다르거든요. 어떤 연구 자료 같은 경우에는 드몽포트 대학교의 교수님 자료, 그래서 어떤 사회사와 스포츠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분인데, 좀 스포츠의 규칙의 역사 이것보다 좀 사회, 계급, 권력의 역사로 읽는 방법을 좀 정리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식축구라는 것이 럭비로부터 파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럭비를 잘 알고 있는 외부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치면은 일단 나오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미식축구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이 미식축구의 아버지, 아주 위대한 인물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월터 캠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럭비로부터 파생된 규칙을 좀 개정을 하고 이러면서 미식축구를 정말 아메리칸 풋볼로 독립을 시켰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미식축구라는 종목 자체는 1869년에 럭거스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기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멀터 캠프라는 인물이 이러한 럭비에서 가져온 규칙에서 어떤 스냅이라거나 스크리미지 라인이라거나 11명이 각 팀마다 투입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럭비와 분리되었다, 이렇게 예일대에서 나온 규칙을 개정을 해서, 여기 예일대 출신이시죠, 규칙을 혁신해서 미국만의 독특한 스포츠를 만든 게 미식축구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미식축구의 역사에서 나오는 내러티브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은 조금 미국 예외주의에서 기반한 주장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미국은 봉건제가 없는 광활한 땅에서 노동운동에 약세가 있었고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유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1840년대에 미국 민주주의라는 책, 여기서 유행했던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인물의 사상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미국 예외주의, 우리 미국 짱짱맨, 우리 특별해, 우리가 일장이야. 일장이긴 하죠. 어쨌든 우리가 일장이야, 이런 예외주의로부터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럭비로부터 파생된 것은 맞는데 당시에 미국으로 분화된 이 미식축구뿐만 아니라 6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럭비 리그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게일 풋볼 따로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풋볼 따로 있고, 캐나디안 풋볼,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사실 분화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식축구인 거지, 어떤 특정 인물이 막 특별해서 미국이 위대해서 요 종목이 나온 거는 사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풋볼이라는 종목에 대한 패밀리 트리, 요 갈래를 좀 추적을 해봤을 때 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문서는 해당 책에서 가져왔고요. 풋볼은 말 그대로 발과 공이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을 발로 차는 종목이 풋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온전히 이걸로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이 현대 어원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풋볼의 계보를 보여주는 요약도인데, 요 세로축이 연도를 말하고요. 0으로 올수록 현대를 말하죠. 그리고 100에서 3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근대 영국의 공립학교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지점에 오면은 이제 현대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 카테고리와 여기가 시간순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얘가 얘를 낳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을 차거나 던지거나 몰고 가는 이런 놀이, 이거는 특정 문명이 아닌 유라시아 전반에 걸쳐서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 지금은 좀 대세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전혀 다른 문화들, 문화권에서 이게 병렬적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 뿌리들이 쭉 내려오는데 중국, 일본, 로마, 그리스, 켈트족, 잉글랜드,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하게 되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 고대, 이때는 공을 가지고 노는 게 스포츠로서 소비가 된 게 아니라 규칙이 고정적이지도 않았고요. 팀수나 필드도 제각각인데다가 의례적 또는 군사훈련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축제라거나 의식이라거나 뭐 일종의 놀이까지 결합된 그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 모프풋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모프풋볼이라는 게 영국에서 나타난 형태인데, 지금 요게 그려놓은 사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을 전체가 한 팀이 됩니다. A라는 마을이 있고 B라는 마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마을 자체가 팀이 돼서 공을 그냥 특정 지점으로 몰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없는 거의 난투형 놀이였습니다. 공을 손으로 잡아도 되고요, 발로 차도 되고요, 어떤 걸 해도 됩니다. 규칙이 없었어요. 마을끼리 대결을 한다거나 마을 사람들끼리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서 이게 소모가 됐었던 거죠. 여기서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요 단계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제 이 뿌리를 보면은 이게 케임브리지 대학과 럭비 학교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풋볼, 이 모풋볼이라는 것이 2가지 코드로 분리가 됩니다. 막 우당탕탕 하고 있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사실 공이 여기 있거든요. 규칙 없이 그냥 공만 약속된 지점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부터 그게 나뉩니다. 2가지 코드가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참고 자료에서도 2가지 학교로 갈라진다라고 표시가 됐지만 사실 여러 학교에서 이런 규칙을 정해요. 그래서 2가지 코드가 킥킹 코드, 즉 발로 차는 거, 핸들링 코드, 손으로 던지거나 들고 뛰거나 하는 거, 요 2가지 코드로 나뉘는데, 이 코드의 시조를 캠브리지 대학교와 럭비스쿨 이렇게 나뉩니다. 이 학교들이 좀 대표적으로 요 규칙을 발표를 해서 이렇게 나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학교들도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 공립학교들이 어떤 규칙을 협의,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 캠브리지와 럭비스쿨이 대표 코드로 굳어졌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계보도를 따질 때 이 2개 학교 이름이 올라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는 학생들이 손을 쓰지 말고 우리는 발로만 차자 라고 했던 거고요. 럭비스쿨은 공을 손으로 들고 뛰어도 된다, 이게 조금 더 전통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럭비스쿨은 공을 들고 뛰는 것을 전통이라고 보고 이 규칙을 고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 룰이 최초로 문서화가 된 이후에 이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럭비 풋볼로 불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스타일이 럭비 풋볼 유니언으로 공식화가 되었고, 이것은 럭비 유니언과 럭비 리그로 크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1860년대와 70년대로 넘어오는데, 이때 미국에서 풋볼이 부상하는 계기가 생겨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로, 영어권 국가로 이러한 종목들이 퍼지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신체 훈련과 스포츠, 교육 철학적으로 중요해진 현상을 겪게 돼요. 의학, 금융, 법률 이런 데 종사하는 전문직 또는 사무직 이런 사람들, 이런 중산층이 성장을 하면서 신체 건강에 대한 강조 철학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퍼집니다. 그리고 도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막 몸이 비실비실해, 시골에 있는 사람들보다 약해, 이런 우려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해지는 그런 기조가 생겨요. 그래서 뭐 젊은 영국인들이 이튼이나 럭비스쿨 이런 데서 풋볼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자립심, 그리고 팀 스포츠잖아요. 공동체 마인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태도의 기저에는 머스큘러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해서 영국에서 시작된 철학이 있거든요. 럭비스쿨의 교장인 토마스 아놀드의 철학에서 유래를 한 건데, 이게 좀 기독교적인 신앙과 신체에 대한 관리 이런 게 같이 맞닥뜨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 삶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체력, 스포츠 활동, 이것이 기독교적 덕목과 도덕적 실천으로 본 사상이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쫙 퍼졌어요. 건강한 몸, 건강한 신체 이런 거죠. 여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좀 약간 성차별적인데, 당시에서는 남성다움 이런 것도 있었고, 애국심, 그리고 스포츠와 신체 훈련은 영적 성장의 일부다, 이런 분위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YMCA, 이 YMCA가 미국에서 뿌리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 사상이거든요. 지금도 YMCA 있지 않나요? 막 저도 어렸을 때 YMCA 수영장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학교 그리고 대학이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의 중심이 되는 영국의 모델을 채택하고 각색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비리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모델로 삼았고, 19세기 이 미국 스포츠 구조는 영국과 매우 유사하게 흡사하게 교육 기반의 기반을 둔 아마추어 럭비 유니온 그리고 미식축구, 이제 이런 형태로 가져오게 된 거죠. 그리고 상업화된 대중 관람 스포츠로는 축구와 야구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식축구는 럭비의 규칙의 변주로 만들어졌는데, 럭비의 스크럼, 이게 훗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리미지 라인이라는 것으로 바뀌거든요. 여기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스크럼이라고 해서 공이 있으면 공을 안에 넣고 사람들이 이렇게 으쌰으쌰 어깨동무하고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전진하면서 상대를 뚫어내는 이런 형태였는데,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미식축구에 처음에 도입됐을 때도 스크럼을 이렇게 짜가지고 너무 안 움직이고 이러면 경기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또 줄이기도 하고 스냅을 하기도 하고 스크럼 대신에 스크리미지 라인을 짜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리미지 라인과 스냅으로 발전하는 모태가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와 스포츠로 접근하던 이들에 의해서 호주식, 캐나다식, 게일리식, 그리고 현대 럭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화해서 발전해 나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리그 협회가 만들어졌고요.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미국 대학체육협회로 출범한 게 1905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NCAA로 만들어지고요. 프로리그 같은 경우에는 1920년에 미국 풋볼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60년에 경쟁리그 AFL이라는 게 탄생을 했는데, 이 NFL과 AFL이 같이 경쟁을 하다가 1970년에 합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NFL이 탄생하게 됩니다. 길었다. 요 미식축구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준비한 내용보다 좀 많이 줄였어요. 오늘은 입문자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요런 역사적인 부분은 나중에 아예 방송을 하나 새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식축구는 무엇을 하는 게임인가? 미식축구는 사실 단순하죠. 공을 들고 상대편 엔드존, 즉 득점 구역까지 가거나 골포스트 사이에 공을 집어넣어서 점수를 얻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 엔드존에 들어가거나 골대 사이로 공을 차서 넣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공격팀과 수비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식축구는 축구와 다르죠. 축구는 공을 소유하고 있는 팀, 공격과 수비가 팀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가 않고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즉각 바뀌는 특징을 갖고 있죠. 하지만 미식축구는 공격팀과 수비팀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 팀은 공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 다른 팀은 완전히 수비만 합니다. 확실하게 역할이 나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미식축구 필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여기 안에서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엔드존 안에 공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엔드존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던져서 연결을 하거나 하면 됩니다. 이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야드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필드의 총 길이는 120야드입니다. 야드는 이게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 길이 단위인데 0.914m 정도 되고 있고요. 약 0.9m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0야드니까 약 110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0m 중에 여기 요 필드, 실제로 선수들이 플레이를 가장 많이 하는 경기장이 100야드가 되고요. 양쪽에 10야드씩 이렇게 엔드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에는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필드 위치가 어디인지 요 5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50야드, 여기서 여기까지 50야드, 그렇기 때문에 총 100야드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시간,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4쿼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쿼터는 15분씩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쿼터, 2쿼터가 끝나게 된다면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하프타임이 주어지게 되고요. 하프타임 때 보통 공연을 많이 하죠. 그래서 슈퍼볼 때 가장 유명한 하프타임 쇼도 1쿼터, 2쿼터가 끝난 뒤에 진행을 합니다. 보통 1쿼터, 2쿼터를 묶어서 전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3쿼터, 4쿼터를 묶어서 후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가 안 나눠져 있었어요. 그냥 축구처럼 전반과 후반으로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1910년대에 쿼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왜 변경이 됐냐면 선수들의 안전 그리고 전략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더 쪼갠 거죠. 한 쿼터당 15분이기 때문에 총 60분 경기를 하죠. 하지만 실제로 경기를 하는 시간은 약 3시간가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시간이 넘어요. 실제 경기가 진행되는 시간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막 연장전 포함해서 4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쿼터당 주어지는 15분 그리고 전체 1시간 이것을 게임 클락이라고 부르는데 게임 클락이 진행되는 동안 중간중간에 게임 클락이 멈추는 순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공격팀이 다시 공을 스냅을 해서 플레이가 시작할 때까지 이 게임 클락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패스가 실패한다거나 공을 가진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나간 어떤 특정 시간대라거나 또는 득점 상황이라거나 타임아웃이라거나 투미닛 워닝이라거나 공격권이 바뀐다거나 어떤 챌린지 또는 비디오 판독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스페셜팀에서 어떤 페어캐치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게임 클락이 멈춥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 신호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에는 게임 클락이 다시 흐르게 되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식축구의 꽃, 바로 다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미식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이해하면 미식축구의 절반은 이해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격팀은 4번의 공격 기회를 받습니다. 이 4번의 공격 기회 안에 10야드 이상을 전진하는 것이 이 종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을 하면 새로운 4번의 기회를 다시 받게 되고요. 실패를 하게 된다면 공격권이 상대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야드 이상 전진하거나 또는 득점을 하거나 하게 되면 공격팀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공격 기회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번의 공격 기회를 각각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 서드 다운, 포스 다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운이라는 단어 자체도 앞에서 말씀드린 럭비에서 기원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선수가 태클을 당해서 넘어지면, 즉 다운이 되면 플레이가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미식축구에서는 원래는 공격 기회를 제한하는 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격 기회를 제한하는 룰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80년대 후반에 예일대랑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경기를 하는데 프리스턴 대학교 선수들이 공을 전반 내내 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냥 뺏기지만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됐고 득점 없이 경기가 끝나자 관중들이 막 지루하다고 화냈고요. 언론에서도 야 이게 무슨 스포츠냐 이러면서 비난하는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다운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식축구뿐만 아니라 럭비라는 종목에서 파생된 모든 종목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월터 캠프가 처음에는 3번의 공격 기회 안에 5야드를 전진하면 공격권을 계속 유지한다 라는 규칙을 제안을 했고요. 요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1910년대에 4번의 기회로 10야드를 가는 것,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으로 변경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시도하고 두 번째 공격 때도 시도하고 세 번째 공격 때 이때는 공격권을 새로 획득을 하거나 득점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설을 한다거나 경기를 분석할 때 이 서드다운 공격 성공률이 얼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죠. 그 이유가 세 번째 공격권에 새로 공격권을 다시 만들면 우리 공격 기회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드다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포스다운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포스다운 상황에서 일반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어,
퍼스트 다운 새로 못 얻을 것 같아. 이러면 공을 멀리 차서 상대에게 보내는 펀트를 할 수도 있고요. 거리가 너무 먼데 내가 공을 발로 찼을 때 골포스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노란색 골포스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면은 필드골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펀트나 거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펀트나 필드골을 시도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포잇이라고 해서 고포잇 그냥 가자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플레이 퍼스트 다운이나 세컨드 다운이나 서드 다운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공격을 일반적으로 해서 공격권 시도를 노리는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퍼스트 다운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 10야드 이상을 못 얻거나 또는 득점을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공격권을 상대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운이라는 시스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레이 형태, 플레이 타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미식축구에서 공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런과 패스, 이거밖에 없습니다. 공격은 런과 패스를 어떻게든 잘해야 되고요. 수비는 1차적으로 상대가 런을 하는지 상대가 패스를 하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런이라는 것은 볼 소유 선수가 직접 공을 들고 뛰어서 전진하는 방식인데요. 보통은 런이기 때문에 러닝백이라고 하는 포지션 선수들이 공을 들고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을 들고 뛸 수 있는 선수들은 뭐 쿼터백이 될 수도 있고요. 리시버가 될 수도 있고요. 타이트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플레이의 의미는 선수가 직접 공을 들고 뛴다라는 거고요. 패스, 공을 센터, 중앙에 있는 선수가 뒤로 동료들에게 보내는 그 행위를 스냅이라 그러거든요. 이 스냅을 받은 선수가 전진 패스를 통해서 볼을 던지는 방식을 패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공을 던지는 방향이 반드시 앞일 필요는 없어요. 옆이 돼도 되고요. 뒤로 보내도 됩니다. 하지만 미식축구가 다른 스포츠랑 특히 럭비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공을 전진 패스할 수 있는데 이 전진 패스를 딱 한 번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를 보통 던지는 선수를 우리는 쿼터백이라고 부르고요. 이 쿼터백이 미식축구 오펜스 팀의 지휘자이자 이 종목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앞으로 던지는 전진 패스 한 번. 이 패스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지만 큰 거리를 한 번에 획득하기는 어렵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축구로 치면 드리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드리블을 할 때 한 번에 멀리는 못 가잖아요. 그 드리블을 하는 선수의 속도에 맞춰서 이 플레이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스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면 한 번에 큰 거리를 획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패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공이 상대팀 손에 넘어가거나 멀리 있는 선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공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패스는 조금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하는 측면이 있고요. 런 같은 경우에 좀 안정적으로 전진을 하지만 많은 리턴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 미식축구는 패스가 없었어요. 원래 런만 있었는데 패싱이 1900년대 초반에 합법화가 되거든요. 원래는 럭비랑 똑같았습니다. 공을 앞으로 던지는 행위 자체가 금지가 돼 있었는데 패싱이 허용되면서 미식축구가 훨씬 역동적이고 전략적인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포인트가 이 전진 패스 1회 한 번 공격의 기회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 다운 한 번의 다운마다 전진 패스는 한 번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은 아주 초기에는 없었고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발전되면서 나온 형태였는데 지금처럼 패스를 던지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전술이 고도화되면서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의 기량이 발전을 하고 훈련된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쿼터백의 역할이 조금 더 패스를 많이 던지는 역할로 진화를 했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쿼터백이 된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선수들, 뭐 하프백, 테일백, 쿼터백 이렇게 부르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막 킥을 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예전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입문자를 조금 넘어서 경기를 어느 정도 보기 시작했어. 응원하는 팀도 있고 이제 스탯도 볼 줄 알아. 라고 했을 때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러싱과 패싱의 기본 구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의 형태에 따라서 런과 패스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스탯지에 기록이 될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패스는 전진 패스를 정말 했을 때 내가 쿼터백이 지금 위치에서 1cm라도 앞으로 공을 던졌을 때 앞방향으로 공을 던졌을 때 얘가 패스로 기록이 되고요. 만약에 포워드 패스가 아니다. 전진 패스가 아니라 옆으로 던지거나 뒤로 던졌다. 스크린 패스라고 할지라도 약 1cm라도 앞이 아니라 각도상 앞이 아니라 옆이나 뒤로 던졌다. 라고 하면 얘는 런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차이는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입문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렇고요. 여기 써놨구나. 네. 플레이 타입은 런과 패스로 나뉘고
하지만 실제 스탯이 집계될 때는 볼이 손에서 떠나는 순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면 쿼터백이 이렇게 있어요. 공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도 전진 패스죠. 이렇게 가도 전진 패스죠.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갔다. 이러면 레터럴 패스입니다. 이거는 패스로 집계가 안 돼요. 스탯상으로는. 뒤로 가면 당연히 집계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패스를 하거나 뒤로 패스할 때, 레터럴 패스를 하거나 백워드 패스를 했을 때는 전진 패스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받은 선수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A라는 선수가 받았어요. 옆이나 뒤로 패스를 받았어요. 그럼 전진 패스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릭 플레이를 섞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진 패스의 개념. 그리고 패스를 막 여러 번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때 레터럴이나 백워드, 그러니까 수평으로 패스하거나 뒤로 패스를 했으면 전진 패스를 한번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걸 활용을 해서 코치들은 트릭 플레이를 많이 쓰더라. 요 차이점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지션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포지션 각 팀은 오펜스 팀과 디펜스 팀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각 팀 같은 경우에는 11명씩 필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의 경기장에는 22명의 선수들이 필드에 배치된 상태로 플레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쿼터백, 팀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쿼터백이 센터로부터 공을 스텝 받으면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스냅 100이라고 불렸거든요. 스냅이 지금은 센터라는 오펜시브 라인의 중심에 있는 선수가 뒤로 휙 보내잖아요. 다리 사이로. 예전에는 이걸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뒤꿈치로. 근데 그게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속도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 보니까 직접 손으로 스냅하는 형태로 진화했고 지금 현재 그게 고착화 됐고요. 초기 럭비 포메이션이 원래 공격진이 4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의 선수들은 이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4분의 1 뒤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쿼터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간에 위치하는 하프백, 풀백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러닝백 같은 경우에는 공을 받고 달리는 게 주 임무인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빠른 속도도 빠른 속도지만 상대 태클을 버틸 수 있는 강한 피지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비수들을 뚫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요. 현대 풋볼에서는 이 패스를 받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리시버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필드 양쪽으로 넓게 펼쳐서서 쿼터백에 공을 받는 선수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빠른 스피드가 있어야 되고요. 손이 좋아야 됩니다. 화려한 캐치로 관중을 열광시키는 그런 포지션의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축구로 따지면 골을 넣는 위치에 있는 스트라이커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타이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오펜시브 라인의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하던 선수들인데 그래서 이 오펜시브 라인 끝에 딱 정렬해 있다라고 해서 타이트엔드라는 이름으로 불렸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타이트엔드들이 마치 리시버처럼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펜시브 라인처럼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러닝백처럼 직접 공을 들고 뛰게 하는 역할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매우 적지만요. 그렇고요.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룹이 디펜시브 라인베커 그리고 코너백과 세이프티를 묶은 세컨더리 이런 식으로 유닛이 구분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펜시브 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디펜시브 엔드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또 끝에 위치해 있는다는 뜻이겠죠. 끝에 위치하는 보통 디펜시브 엔드라는 포지션 선수들이 있고 중간에 위치한 디펜시브 태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베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선에 정렬을 해서 라인베커라는 단어에서 나왔지만 라인 뒤에서 수비하는 선수라는 의미죠. 그래서 원래 이게 1900년대 초반에 앞에 7명의 라인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선수를 배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포지션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라인베커라는 이름이 됐고 베커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세컨더리 후방에 배치되는 최후방 수비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와이드 리시버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타이트엔드나 러닝백과 많이 부딪힌 그런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후방에 배치가 돼 있는 선수들, 그래서 최후의 보루다, 골키퍼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선수들이 22명이 필드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득점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베커가 수비, 쿼터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역할이 동일하진 않은데 쿼터백처럼 필드 중앙에서 디펜스 전술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주로 라인베커들이 합니다. 아닌 팀도 있어요. 누구를 입문자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니켈백이라고 해서 좀 코너백과 라인베커 중간의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하기도 합니다. 팀에 따라서는 달라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원의 지휘자 역할, 디펜스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보통 라인베커들이 합니다.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같은 경우에는 라인베커가 보통 인사이드에 있는 라인베커들, 오프볼 라인베커
라고 표현을 하는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있고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라고 하는 포지션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대를 압박하는 역할을 많이 부여받는 선수들을 의미를 해요. 왜 축구에 4-3-3, 4-4-2 이런 포메이션 있잖아요. 미식 축구에도 한때 4-3 포메이션, 3-4 포메이션 이렇게 불렸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불리긴 해요. 사용하긴 하는데 이거는 인원의 조합에 따라서 나타내는 표현인데 사실 지금은 3-4나 4-3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졌거든요. 그리고 요 4-3, 3-4 할 때 뒤에 붙는 숫자가 라인베커의 숫자인데 이 라인베커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쓰는 경향이 최근엔 대세가 됐습니다. 그 중에 3-4라고 한다면 3명의 디펜시브 라인맨과 4명의 라인베커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명이 보통 오프볼 라인베커가 되고요. 2명이 외곽에 있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가 됩니다. 이 선수들은 경우에 따라서 디펜시브 라인맨과 함께 상대를 압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라인베커처럼 일단 이 선에서 대기를 하면서 상대가 런을 하는지 패스를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는 보다 라인베커와 디펜시브 라인 중간에 있는 역할, 하이브리드한 역할을 많이 부여받는 선수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쵸, 보통 인사이드 라인베커가 헤드셋을 차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니켈백이 찬 팀도 있습니다. 스펠싱도 중요하고요. 라인베커도 연봉을 잘 받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사실 연봉이라는 것은 시장 논리랑 똑같아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NFL이라는 리그가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NFL이 매년 쓸 수 있는 셀러리 캡이라는 것은 계속 향상되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영상 자료 예전에 만든 거 있는데 그 브로포디 재계약 영상 거기에 제가 이 셀러리 캡과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라인베커들은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포지션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포지션, 예를 들어서 쿼터백이나 리시버 선수들의 몸값이 이렇게 올라갈 때 라인베커는 이렇게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리그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선수들은 그래도 꽤 받는 편이에요. 한 5년, 10년에 한 번씩 정말 리그를 대표하는 라인베커들이 툭툭툭 튀어나오거든요. 뭐 루크 키클리라거나 예전에 뭐 브라이언 울라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뭐 레이 루이스 얘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다음에 뭐 바비 에그너 최근에는 프레드 워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를 보면 정말 리그를 상징하는 최정상급 선수들이 가끔 이 라인베커 몸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렇게 올리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는 비프리미엄 포지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받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득점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터치다운, 그리고 필드골, 그리고 세이프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터치다운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엔드존에 공을 갖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엔드존에서 볼을 잡아서 소유권을 획득하거나 깃발을 꽂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엔드존이라는 땅에 깃발을 딱 꽂았어. 여기 내 땅이야. 선언을 하면 터치다운, 6점이 인정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6점을 만들고 나면 추가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기회를 줍니다. 포인트 애프터 터치다운이라고 하는데 후속 플레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킥을 하는 거예요. 필드골을 차듯이 킥을 하는데 대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찹니다. 차게 되면 1점을 얻게 되고요. 투포인트 컨버전이라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투포인트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포인트 대신에 더 어려운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건데 엔드존을 기준으로 해서 2야드 라인 앞에서 여기서 패스나 런을 통해서 플레이를 해서 엔드존에 다시 한번 돌입하면 그땐 2점을 얻습니다.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1점의 보상이 더 크죠. 그래서 보통 점수 차이를 역전을 하거나 벌려야 할 때 시도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엑스트라 포인트는 95%가 넘습니다. 근데 투포인트 컨버전은 50% 정도 됩니다.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확실하게 1점을 만드느냐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2점을 만드느냐 여기서 전략 전술, 운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는 것이 미식축구라는 종목의 큰 재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 시스템에서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 서드 다운, 포스트 다운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드 다운까지 공격을 했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공격 기회를 찾아오기 위해서 거리가 모자라. 이걸 내가 못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서 킥을 했을 때 저 골대 안에 공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면 필드골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3점입니다. 그래서 미축구 골대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공을 발로 뻥 차서 요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3점을 얻게 되고요.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살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마이너스 2점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상대에게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좀 드문 득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팀 선수가 자기 팀 엔드존 안에서 태클을 당한다거나 또는 페널티를 저질렀을 때 디펜스 팀이 2점을 얻어가는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격팀이 자신의 엔드존까지 밀렸을 때 종종 발생을 하는 그런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NFL 경기 화면 보는 법 요거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드골 최대 기록 68야드입니다.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에. 잭슨빌 제규어스의 캠 리틀이라는 선수가 기존에 있었던 66야드 기록 깼고요. 68야드 기록한 다음에 67야드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필드골 기록이 점점 더 올라가는 중입니다. 재밌게도. 자, 그렇고요. 경기 화면 보는 법 요거 말씀드릴게요.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였죠. 이번 시즌에 있었던 경기인데 미식축구 경기 중계 화면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일단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식축구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요 선은 뭐야? 요 선은 뭐야?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화면에 나타나 있는 글씨와 숫자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표시를 해보면 짜잔 이렇습니다. 요 노란색 선 공격권 획득 라인과 요 스크리미지 라인 공격이 시작하는 라인 제가 스크럼에서 파생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스크리미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필드엔 안 보입니다. 안 나와요. 현장에서는 안 보입니다. 요거는 방송국 중계 화면이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계 화면에만 출력하는 가상의 3D 선입니다. 그래서 공격 시작선인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오펜스는 공격을 시작하게 되겠고요. 아, 이거 박스 잘못 그렸다. 요긴데. 요겁니다. 스크리미지 라인. 이게 방송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리고 요 노란색 선 여기까지 일단 공을 가지고 소유를 한 상태에서 들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 이상 거리에 패스를 받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요 바닥에 있는 이 first and 10이라는 숫자 요것도 필드에는 없습니다. 요거는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요 KC 캔자스 시티의 약자입니다. 요 빨간색 팀이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의 약자 요거를 팀명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보통 해줍니다. 그리고 LAC, LA 차저스라는 뜻인데 LA엔 팀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LA 램스와 LA 차저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이 팀은 LAC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숫자 0은 현재 점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요 first and 10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운 시스템의 first down을 의미합니다. 현재 공격권이 몇 번째인가? 그리고 새로운 공격권 획득을 위해서 최소 몇 야드가 필요한가? 이것을 표현한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공격 기회, 전진해야 하는 최소 야드가 10야드라고 표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임 클락, 그리고 현재 쿼터입니다. 퍼스트 쿼터, 첫 번째 쿼터라는 얘기죠. 경기 이제 막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5분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이 계속 떨어집니다. 요거는 스페셜 팀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5분부터 15 땡땡부터 시작해서 59, 58, 57 이런 식으로 숫자가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쿼터와 게임 클락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플레이 클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레이 클락은 오펜스 팀이 이 작전 회의, 보통 허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허들을 너무 오래 해서 경기를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공격 제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플레이가 종료되는 휘슬이 불리면 심판들이 이것을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40초가 지나갑니다. 플레이 종료 직후로부터 카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5초짜리 플레이 클락도 있습니다. 타임아웃, 부상, 반칙, 쿼터 교체 이런 행정적인 이유가 나왔다가 재개를 할 때는 시간이 일단 멈춰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25초를 줍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계속 떨어지고요. 게임 클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건들에 의해서 계속 시간이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오펜스는 이 플레이 클락이 끝나기 전에 스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플레이 클락이 다 지났는데 스냅을 하거나 스냅을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두 시계의 상호작용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매우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필드 넘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필드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시마크 같은 경우에는 스냅할 때 요 사이에서만 볼이 놓입니다. 플레이가 이 선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태클 당해서 끝냈어요.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스냅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해시마크 쪽으로 가서 여기다 공을 놓고 플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퍼스트 앤 10에서 첫 번째 쿼터 15분에서 일단 8초가 지난 상황이고 게임 클락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가 어떻게 됐느냐를 한번 볼게요. 짜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 플레이가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다운에서 일단 플레이를 진행을 했죠. 그랬는데 세컨에 6가 돼 있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렇죠. 4야드를 전진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작했던 플레이가 요만큼 전진했죠. 전진했기 때문에 지금 세컨드 앤 6로 바뀌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게임 클락 역시도 어느 정도 소모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플레이는 경기 영상을 보지 않아도 여기서 대충 무슨 일이 있었구나를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필드 내에서 플레이가 끝났다는 거겠죠. 그게 런이 됐든 패스가 됐든. 그리고 지금 공을 해시마크 중간에 놓고 플레이를 하는 걸 보니 여기 안쪽에서 플레이가 끝났나 보네. 외곽이 아니라. 이렇게 유출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런으로 끝났겠구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플레이 클락 계속 지나가는 거 볼 수 있고요. 요거는 바로 다음 이어진 플레이를 말씀드려봤고요. 경기가 다 지나갔어요. 엄청 오랫동안 흘렀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숫자판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점수가 바뀌었죠. 캔자스시티 칩스는 21점을 획득했고 LA 차저스는 27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점이 쭉 찍혀 있는 거 보니 캔자스시티 공격에서 LA 차저스 공격으로 바뀌었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 뭔가 하얀색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하얀색 선이 나타내는 것은 타임아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캔자스시티는 하얀색이 없어졌어요. 그 말인 즉슨 타임아웃을 3개 다 썼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LA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타임아웃이 남아있죠. 그래서 맥락적으로는 지금 캔자스시티 칩스가 뒤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게임 클락을 멈춰야 돼요. 본인들이 점수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디펜스가 막아주면 우리가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공격을 하면 역전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쓴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임아웃이 NFL 미식축구의 코치들이 가져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운영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LA 차저스는 이때 상황상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팀 입장에서 시간이 우리가 앞서고 있으니까 빨리 끝나는 게 낫죠. 그래서 타임아웃을 쓰지 않고 시간을 계속 흘러가게 냅둔 것입니다. 4쿼터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경기 거의 다 끝났죠. 4쿼터까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LA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드다운에서 14야드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리를 전진을 해야 되는 차저스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스포입니다만 이어지는 플레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 가져갈 수 있었고요. 미식축구 경기 중계하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기가 송출하는 방송국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방송국마다 자체적인 UI를 따로 씁니다. 이 그래픽이 좀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타임아웃, 팀, 점수, 쿼터, 게임 클락, 플레이 클락, 현재 다운 상황 이거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미식축구 경기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미식축구가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번역이 잘 안 돼 있기도 하고 적합한 표현들이 많이 없어요. 관용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블리츠 이런 거. 그래서 용어 꼭 알아야 두면 좋을 용어들만 몇 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이 알면 좋은데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자주 나오는 용어들 요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냅 말씀드렸죠. 스냅백부터 출발한 스냅 센터가 동료에게 공을 전달하는 행위 여기서부터 공격 플레이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펜스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요. 디펜스는 상대 오펜스가 플레이를 시작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동적인 입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는 센터가 발로도 찼었다 공을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인터셉트 공중에 떠있는 패스 이거를 수비수가 공중에서 가로채는 행위 요거를 인터셉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비수가 공격을 따냈어요. 그리고 내가 공을 잡았어요. 소유권이 생겼어요. 이 미식축구는 소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유권이 생기고 다운이 됐어요. 다운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발바닥이나 손바닥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가 상대 접촉 이후에 닿았을 때 다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땅바닥에 닿았다는 의미에서 그 공격권의 그 다운과는 다릅니다. 다운이 돼서 플레이가 끝났어요. 그러면 공격권이 수비수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인터셉션 이거는 상대의 공격권을 회수하고 우리 공격권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 최고의 플레이 수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펌블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선수가 볼을 떨겨서 소유권을 잃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냅이 시작됐어요. 센터가 쿼터백에게 공을 줬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쿼터백에게 이양이 됐죠. 근데 소유권이 쿼터백에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러싱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쿼터백이 곧바로 공을 러닝백에게 주죠. 이러면 소유권이 러닝백에게 생겼어요. 근데 러닝백이 막 공을 들고 뛰어갑니다. 우리 팀도 있고 상대 팀도 있는 그 굉장히 밀집된 구역으로 막 가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상대팀 수비수 선수가 내 공을 주먹으로 뻑 쳤어요. 그래서 공이 빠졌어요. 이러면 그 즉시 소유권을 잃어요. 이런 거를 펌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볼 소유자가 볼을 떨궈서 소유권을 잃는 것. 물론
타이에 의해서 볼을 잃어도 펌블이고요. 그냥 스스로 볼을 잃어도 펌블입니다. 그래서 항상 볼 소유를 잘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쐐기란 단어가 있습니다. 쐐기라는 것은 자루, 포대 이런 뜻인데 쿼터백을 자루처럼 메고 넘어뜨린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1960년대 디컨 존스라는 선수가 요거를 사용을 하면서 리그에 널리 퍼진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비수가 쿼터백이 공을 던지기 전에 태클을 해서 스크리미지 라인 뒤쪽에서 태클을 해서 넘어뜨려서 다운을 시키면 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크리미지 라인 뒤에서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야드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쐐기 역시도 디펜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쐐을 당하는 과정에서 펌블이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 히트를 세게 당했어요. 또는 내가 쐐을 당하는 과정에서 수비 선수가 공만 딱 쳐서 빼냈어요. 이러면 펌블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펌블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볼 소유권, 내가 펌블을 했을 때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근데 그 공을 수비수가 가져갔어요. 이러면 펌블 로스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시 우리 팀, 나 또는 공을 잃어버린 나 또는 우리 동료가 그 공을 획보를 했어요. 이러면 펌블 리커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고요. 펀트 같은 경우에는 폴스 다운이 됐어요. 아까 폴스 다운 상황에서 우리가 공을 찰 수 있는 거리가 나왔어. 그래서 필드골을 시도하면 3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필드골을 하기에 너무 거리가 멀어요 라는 판단이 들면 그냥 공격권을 포기하고 상대방 엔드존 쪽으로 공을 멀리 차는 행위를 합니다. 요걸 펀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격권 포기할게, 대신에 너네에게 공을 줄 건데 너네가 공격하기 어렵게 멀리 차서 보낼 거야. 이 행위를 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권이 공격을 포기하고 공을 멀리 차 보내는 플레이를 펀트라고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펀트는 공을 손에서 떨군 뒤에 땅에 닿기 전에 이렇게 차는 형태의 킥을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블리츠. 세계 2차 대전 역사 이런 거 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것 같은데, 독일어 전격전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빠른 기습작전, 이거를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수비팀에서 5명 이상의 선수를 쿼터백에 보내서 패스러시를 해서 압박을 하는 플레이를 블리츠라고 관용적으로 미식축구에선 표현을 합니다. 이게 1960년대에 NFL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NFL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4-3 디펜스, 3-4 디펜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3명에서 4명의 패스러셔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2선과 3선 쪽에서 이제 대기를 하면서 패스 방어를 한다던가 런 방어를 한다던가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추가적인 인원을 보내서 더 강한 압박을 보낸다, 전격전을 하듯이 상대를 압박한다 라는 의미에서 블리츠가 5명 이상의 선수를 쿼터백에 보내는 플레이를 말하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5명 이상의 선수를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후방에서 패스 커버리지를 하거나 런을 방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공간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블리츠 역시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잘 쓰면 상대에게 강한 압박을 주면서 쐐을 하거나 펌블을 유도하거나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상대 쿼터백이 블리츠가 오는 걸 알아요. 그 블리츠를 보낸 인원이 있던 공간, 여기가 비잖아요. 거기를 공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블리츠가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하다 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허들입니다. 허들은 플레이가 시작되기 전에 선수들이 둥글게 모여서 작전을 이제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미식축구 선수들 헬멧을 보면은 일부 선수들이 공격팀과 디펜스팀 양쪽에 한 명씩 이렇게 초록색 마크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 초록색 마크, 그린닷이라고 하는 건데, 그린닷이라는 것을 붙인다라는 것은 이 헬멧에 통신 장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 동안 사이드 라인에 있는 코치가 그린닷을 차고 있는 선수에게 우리가 무슨 플레이를 해야 될지 이 작전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허들을 할 때 이 작전을 전달받은 선수가 나머지 동료 10명에게 우리 무슨 플레이 할 거야, A라는 선수 10야드 전진해서 바깥으로 빠지고, B라는 선수 너는 오펜시브 라인과 함께 나 지키는 거 도와주고, C라는 선수 너는 그냥 페이드로 쭉 잘려나가, 이런 식의 전술을 지시를 하는, 이게 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들을 할 때는 팀마다 이 작전을 전달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허들할 때 작전을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잘못 알아듣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 그 플레이는 망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드존이라는 것은 상대편 20야드 라인 안쪽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드가 이렇게 있을 때 엔드존이 있고요. 여기서 20야드 안쪽 지역. 그만큼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득점을 하기 좋은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뜻이죠. 득점이 임박한 중요한 지역. 레드존에 들어가면 그만큼 터치다운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서드다운까지 공격에 실패를 했어요. 이러면 레드존 안에서는 필드골을 차기에 충분한 거리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단어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사실 이 단어들만으로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경기 보시다가 해설위원들이나 아니면 캐스터분들이 말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때부터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념은 근데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드려 봤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미식축구, 이 프로 미식축구 리그가 어떤 스케줄로 이어지는가,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지금이죠. 1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정규 시즌을 1월에 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정규 시즌을 치르고 있고 1월 첫째 주까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1월에 플레이오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와일드카드도 있고요. 디비저널 라운드도 있고요. 컨퍼런스 챔피언십도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의 마지막 주차 플레이오프를 진행하는 것이 1월이다. 자, 그래서 플레이오프는 토너먼트죠. 정규 시즌은 리그로 치러지고요. 플레이오프라는 것은 단판 승부에서 승자승으로 이기는 팀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슈퍼볼, 이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 우승팀, 그리고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 우승팀, 이 팀들이 맞붙는 것이 슈퍼볼입니다. 왜 NFC, AFC 챔피언을 왜 나눠서 슈퍼볼을 굳이 하나요? 궁금하실 수 있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NFL이라는 리그 같은 경우에는 원래 1920년도에 창단된 협회로부터 출발해서 발전돼 왔었는데 여러 가지 군소 리그들이 생겼거든요. NFL이 너무 잘 나가, 막 돈도 잘 벌기 시작해. 그럼 나도 리그를 만들어서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어요. 하나가 남았어요. 1960년도에 출범한 AFL이라는 리그였습니다. 이 리그가 마케팅 전략을 굉장히 잘 짰거든요. TV 중계도 잘 활용하고 이러면서 원래 NFL만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AFL이 막 계속 올라옵니다. 막 팀도 사고 선수도 사고 이러면 잘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NFL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얘네랑 경쟁을 해서 파이를 잃는 것보다 그냥 합쳐보자 라고 협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NFL과 AFL이 합병이 됩니다. 요게 1966년에 논의가 시작돼서 1970년도에 합병이 됐는데, 합병이 되기 전에 1968년부터 야, 그러면 우리 리그 합치잖아. 각 리그의 챔피언들끼리 한번 붙여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시작된 게 AFL과 NFL의 이 챔피언십 게임입니다. 그게 슈퍼볼의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물론 당시 NFL에 소속돼 있던 팀과 AFL에 소속돼 있던 팀이 지금 그대로 NFC와 AFC로 빠진 건 아니에요. 조금 중간에 개편이 있었어요. 새로운 구단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하지만 그 상황에서 NFL을 계승한 NFC, 그리고 AFL을 계승한 AFC, 각 컨퍼런스의 챔피언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팀들을 붙여서 최종전을 치르는 것이 슈퍼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슈퍼볼을 끝으로 한 시즌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추해 보실 수 있겠지만 각 컨퍼런스, 같은 컨퍼런스에 소속된 팀들끼리는 슈퍼볼에서 절대 못 만나요. 리그가 개편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3월 같은 경우에는 FA 시장이 열리고 연례 구단주 회의, 이때 좀 약간 다음 연도에 도입될 규정 같은 것들 회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4월은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죠. 드래프트. 그래서 저희가 드래프트 때는 드래프트를 앞두고 3월 달에 드래프트 관련돼서 방송을 많이 할 거예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6월은 사실 뭐가 없습니다. 거의 훈련 프로그램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에 트레이닝 캠프, 이제 본격적인 트레이닝 캠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트레이닝 캠프를 기반으로 프리시즌을 치르면서 최종적인 로스터를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정규 시즌에 돌입이 되고 12월까지 이어진 뒤에, 정확하게는 1월 초까지 진행된 뒤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컨퍼런스당 상위 7개 팀씩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플레이오프 단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